네, 안녕하세요. 박교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핸즈온 머신러닝 9장의 비지도 학습을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장의 주피터 노트북을 제가 열었고요. 코랩에서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설정 셀은 뭐 이전에 다른 노트북에 있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어,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핸즈온 머신러닝 2판에는 1판에 없던 비지도 학습 그 장이 새로 추가됐는데요. 이게 바로 9장이고요. 여기서 다루는 비지도 학습 종류에서는 대표적인 어, 비지도 학습 방법 중에 하나인 군집, 그다음에 뭐 이상치 탐지, 그다음에 밀도 추정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군집은 비슷한 샘플을 이렇게 같이 모으는 거죠. 이렇게 모여져 있는 덩어리를 저희가 보통 클러스터라고 부릅니다. 그 이상치 탐지는 샘플 중에서 이렇게 동떨어진 다른 샘플, 대부분의 다른 샘플과 크게 동떨어진 비정상 샘플들을 감지하는 방법이고요. 밀도 추정은 저희가 이 훈련 데이터에 있는 샘플들이 어떤 확률 분포로 확률 분포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 확률 분포를 확률 밀도 함수로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네, 진행하면서 차차 설명을 더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집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그 붓꽃 데이터 셋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사이키런에는 로드 아이리시 함수로 저희가 샘플 데이터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개의 붓꽃이 있는 샘플이죠. 그래서 음, 이 샘플의 그래프를 저희가 그려보면 이렇게 두 개의 그래프를 책에서 그려줬는데요.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레이블이 달린 음, 어, 그 데이터셋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레이블이 세토사, 버시컬러, 그다음에 버지니카로 각각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레이블이 있다면 당연히 지도학습 분류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저희가 모델을 만들 거고요. 하지만 저희가 레이블을 빼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그려지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왼쪽 아래에 있는 요 클러스터, 요 샘플들은 저희가 뭔가 시각적으로도 확연히 잘 구분되지만 오른쪽 위에 있는 이 클러스터는 이 데이터셋이 하나의 레이블로 구성되어 있는지 혹은 두 개의 클래스로 나눠져 있는지 저희가 봐도 사람이 봐도 눈으로 봐도 잘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를 다루는 것이 바로 비지도 학습입니다. 네, 그 다음 셀에 보면 사실은 이 가우시안 혼합 모델을 저희가 나중에 배울 텐데 이 가우시안 혼합 모델은 세 개의 클러스터를 잘 나눌 수 있습니다. 위에서는 지금 저희가 그 두 개의 특성만 사용했죠. 꽃잎 길이와 너비만 사용했는데요. 꽃받침 길이와 너비까지 모두 사용하면 네 개의 세 개의 클러스터를 잘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적 잘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특성에서는 잘 구분이 안 되지만 나머지 두 특성에서는 이 두 개의 클러스터, 오른쪽 위에 있는 두 클러스터가 확연히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뭐 예상할 수 있겠죠. 네, 그다음에 샘플 저희가 예측한 샘플인데요. 145개가 맞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샘플이 총 150개인데 그중에서 뭐 96.7% 정도 잘 분류를 클러스터를 잘 나누었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K 평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구장의 시작 부분에 이렇게 어, 군집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비지도 학습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첫 번째 군집 알고리즘으로 K 평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K 평균은 가장 대표적인 어,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중 하나이고요. 아마 모든 머신러닝 책에 비지도 학습 섹션이 나오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K 평균일 것 같습니다. 어, 군집 책에 보면 이제 군집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예가 좀 나와 있는데요.
뭐 고객 분류, 고객을 클러스터링으로 분류하는 거, 그다음에 뭐 데이터 분석, 클러스터로 일단 나눈 다음에 각각 각 클러스터별로 뭐 분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차원 축소, 그래서 군집의 클러스터 개수로 전체 특성의 개수를 낮추는 차원 축소의 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법.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상치 탐지, 혹은 저희가 어, 그 사진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준지도 학습. 그래서 클러스터로 나누고 클러스터에 있는 속해 있는 샘플들의 일부 레이블로 전체 클러스터에 해당 클러스터에 있는 전체 샘플로 레이블을 전파하는 것이 이제 준지도 학습이겠죠. 그다음에 검색 엔진에서 이제 비슷한 이미지를 찾는 것도 이제 비지도 학습 알고리즘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이 책의 뒷부분에 나오지만 이미지 분할로 이미지에서 어떤 인스턴스를 찾는 색을 기준으로 픽셀을 이렇게 그룹핑하는 그런 방법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이제 주피터 노트북 뒷부분에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저희가 고객 클러스터링, 뭐 추천 시스템을 활용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음, 어, 그 클러스터링을 할 때 클러스터링한 결과를 어, 잘 클러스터링했다, 군집이 잘 이루어졌다라고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뒤에 이제 한두 가지의 측정 방법이 나오지만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군집을 잘 나눴다는 것을 평가하려면 이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뒷부분에 나오는 연이어서 이 클러스터링 결과를 활용하는 어떤 시스템이 있을 텐데요. 그 시스템의 성능이 잘 나왔을 때 저희가 군집이 잘 이루어졌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저희가 그 후속 시스템의 성능 지표를 말하지 않고 클러스터링만 말할 때는 대충 클러스터링을 하고 클러스터링이 잘 됐다라고 얘기를 해도 뭔가 딱히 어, 반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뒤에 예제만 나오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평균이 나오니까 K평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ake 블록 함수로 샘플 데이터를 저희가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블록의 센터를 임의로 저희가 좀 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보면 네, 이런 그래프가 그립니다. 그래서 일부러 5개의 클러스터가 있는 3개는 왼쪽에 좀 조밀하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2개는 오른쪽에 중앙 부분에 크게 흩어져 있는 클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K평균 군집 알고리즘을 저희가 한번 훈련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K평균은 클러스터의 중심을 찾은 다음에 가장 가까운 샘플들을 그 클러스터에 할당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림으로 어, 그 단계별로 저희가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K평균, K민스는 SK런 클러스터 패키지 밑에 있고요. 어, 대부분의 군집 알고리즘 중에 어, 이런 알고리즘들이 종종 있는데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클러스터 개수를 지정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이 예제 데이터셋은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대략 5개 정도의 클러스터가 있는 줄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지만 실제 문제에서는 클러스터가 몇 개 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데이터만 있고 저희가 보통 특성이 2-3개일 경우에 어떻게 시각화를 해보겠지만 특성이 많을 경우에는 시각화도 어렵고 물론 차원 축소를 해서 시각화할 수 있지만 그 방법으로도 뭐 완벽하게 클러스터 개수를 미리 예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좀 더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예제 데이터 쓰시니까 저희가 5개 클래스로 활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K-means 클래스를 만든 다음에 fit predict 함수를 사용해서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훈련 데이터에 대한 레이블을 바로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딕션이 바로 클러스터의 인덱스가 되는데요. 클러스터 인덱스는 다른 클러스터링 알고리즘과 마찬가지로 0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y predict, predict 메소드에서 반환되는 값은 k-means 객체에 있는 labels underscore 속성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값이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클러스터 중심은 클러스터 언더스코어 센터스 언더바 밑에 있습니다. 이 속성이 있고요. 저희가 출력을 해보면 5개의 클러스터 개수를 5개로 지정했기 때문에 5개의 센트로이드를 찾아줍니다. 여기서 센트로이드라고 제가 부르는 거는 이제 클러스터 중심 좌표를 얘기하는 거고요. 비슷하게 매도이드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이드는 샘플 중에 하나를 클러스터 중심으로 삼는 군집 알고리즘입니다. 근데 사이키논에는 매도이드 알고리즘은 없고요. 그, 사이키논 호환되는 다른 그 라이브러리 아마 사이키논 컨트리브 엑스트라인가 다른 라이브러리에 매도이드 알고리즘이 구현되어 있는 라이브러리가 패키지가 있습니다. 사이키논에는 매도이드 알고리즘은 없고 클러스 센트로이드를 찾는 군집 알고리즘만 정의되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건 뭐 아까랑 똑같은 내용인데요. 그 K-means 객체는 불려난 샘플의 레이블을 가지고 있고요. 이 샘플의 레이블은 저 타깃 레이블이 아니라 클러스터의 인덱스를 의미합니다. 위에서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샘플을 저희가 얻으면 그다음에 기존에 나눠져 있는 클러스터 중에서 어떤 거에 가장 가까운지 판단한 다음에 예측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센트로이드만 미리 저희가 구해놨다면 새로운 샘플에 대해서 저희가 예측을 하기 쉽겠죠. 가장 가까운 센트로이드를 찾아서 그 센트로이드의 인덱스를 반환하면 됩니다. 결정 경계를 그려볼 텐데 결정 경계는 저희가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평면을 나누는 건데 가장 가까운 점의 집합으로 이렇게 평면을 분할하는 방법이고요. 저희가 실행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센트로이드가 각각 중심에 5개의 센트로이드가 잘 군집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각각 센트로이드에서 경계선을 잘 그려진 것을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거 만드는 방법은 이 위에 있는 요 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요 XY 평면에 있는 모든 점에 대해서 프리딕트 메서드, K-means 객체의 프리딕트 메서드를 호출한 다음에 결정 경계를 따라서 그리면 됩니다. 네, 보르노이 다이어그램까지 봤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일부 샘플은 아마도 잘못 클러스터에 할당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부분이 사실 이쪽 클러스터에 할당될 것 같은데 클러스터 중심은 여기 왼쪽 위에 있는 클러스터에 할당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심까지의 단순한 거리를 보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하드 군집과 소프트 군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드 군집은 각 샘플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클러스터를 선택하는 거라서 저희가 앞에서 본 프리딕트 메소드를 호출하면 바로 나오는 것을 저희가 보다 하드 군집이라고 하고요. 소프트 군집은 각 클러스터의 거리를 계산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K-means에는 트랜스폼 메소드가 있고요. 트랜스폼 메소드를 호출하면 입력된 샘플에서 센트로이드까지 거리를 예측해줍니다. 저희가 지금 4개의 XNU에 담긴 4개 샘플을 전달을 했고요. 그러면 트랜스폼 메소드가 5개의 센트로이드까지의 거리를 각각 리턴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센트로이드까지 거리를 어떤 특성이라고 생각하고 이 특성을 사용해서 지도학습 모델을 훈련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뭐 차원 축소로 저희의 방식으로 저희가 사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거리가 유클리드 거리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타일 함수를 사용해서 XNU 데이터를 반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K-means 클러스터 센터의 속성과 빼서 그 차이를 L2 노름으로 유클리드 거리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뭐 두 값이 동일하게 나온다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트랜스폼 메소드가 계산하는 거는 유클리드 거리를 계산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노름이 그 numpy 리니어 엘지브라의 노름 함수는 기본적으로 유클리드 노름을 계산하고요. ORD 매기변수 중에 ORD가 있습니다. ORD를 1로 주면 뭐 L1 노름을 계산합니다. 나나탄 거리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K-평균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노트북에 친절하게 해주고 있는데요. K-평균 알고리즘은 가장 빠른 군집 알고리즘 중 하나이지만 가장 간단한 것 중에 또 하나입니다. 먼저 K개의 센트로이드를 랜덤하게 초기화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셋에서 K개의 샘플을 랜덤하게 선택하고 랜덤하게 초기화하는 거죠. 그다음에 센트로이드를 어, 그 위치에 놓습니다. 그 다음에 수렴할 때까지 그 다음 단계를 반복하는데요. 그 센트로이드에 가장 가까운 샘플을 할당하고요. 그다음에 센트로이드에 할당된 샘플의 평균으로 센트로이드를 업데이트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그 센트로이드에 다시 가까운 샘플을 할당을 하고 또 센트로이드를 조금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센트로이드가 더 이상 이동이 없을 때까지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동이 없으면 수렴을 했다, 모델이 수렴을 했다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K-means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사용하는데요. 지금 이 다음에 나오는 지금 셀들은 저희가 뭔가 이 시연 과정을 잘 보이기 위해서 이니트 메소드를 랜덤, 여기 이자가 오타네요. 이를 빼야 됩니다. 랜덤, 그 다음에 이 초기 반복 개수를 1, 그 다음에 알고리즘을 풀로 설정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기 변수의 설명은 이어서 나오니까 그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세 개의 K-means 알고리즘을 훈련시켰는데요. 하나는 한 번만 반복한 것, 그 다음에 맥스 이터를 1로 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델은 두 번 반복한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델은 세 번 반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은 바로 이 과정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반복한 거의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은 네. 위의 셀을 저희가 실행을 안 한 거, 제가 안 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셀을 실행을 안 했네요. 네, 그리고 다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프가 그려지면은 단계별로 나오는데요. 책에 있는 그래프랑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이키론 버전이 0.2 버전에서 K-민즈가 좀 버그나 이런 기능들이 많이 개선이 됐거든요. 그래서 군집하는 결과가 좀 이제 책에 있는 내용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맨 처음에 이렇게 5개의 센트로이드를 랜덤하게 선택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 센트로이드를 기준으로 클러스터를 나누면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클러스터를 이렇게 나눈 다음에 클러스터의 중심으로 센트로이드를 이동합니다. 이동한 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왜냐면 가령 요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샘플들이 지금 요 오른쪽 위에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센트로이드 중심이 여기서 이렇게 이동한 겁니다. 그래서 이동한 걸 볼 수 있고요. 다른 센트로이드들도 조금씩 이동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동한 다음에 여기서 다시 가장 가까운 샘플들을 클러스터에 할당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샘플들을 클러스터에 할당하면 여기 있는 샘플들은 원래 요 클러스터에 할당됐었는데 이동된 센트로이드로 다시 크게 바뀐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 다시 센트로이드를 조금 더 다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요 센트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왼쪽 위에 있는 클러스터로 대폭 이동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역시 가운데 있는 클러스터도 중심으로 센트로이드도 중심으로 많이 이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동된 센트로이드를 중심으로 가장 가까운 샘플들을 그 클러스터에 할당을 합니다. 하면 이렇게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래프로 만들어집니다. 네, 이게 이제 K-민즈 방식이고요. 간단하죠. 맨 처음에 랜덤하게 선택한 다음에 가장 가까운 샘플들을 클러스터에 할당시키고 그 다음에 클러스터의 중심을 옮기고 다시 또 가장 가까운 샘플들을 센트로이드에
할당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도 쉽고, 네, 성능도 꽤 빠르게 구현됩니다. 네, K-평균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K-평균의 변동성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어, K-평균 알고리즘에서 이제 어려운 점이 맨 처음에 랜덤하게 초기화해야 되기 때문에 랜덤하게 초기화가 잘못되면 상당히 좀 다른 결과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밑에 나와 있는데요. 이 그래프에서 제가 음, 랜덤 스테이트를 42로 두고 하나는 51로 랜덤 스테이트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랜덤하게 초기화되는 그 어, 난수 초기 값을 다르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 하나는 이렇게 초기화되고요. 왜냐면 지금 왼쪽 아래에 있는 클러스터가 두 개가 상당히 근접해 있기 때문에 하나의 클러스터로 이렇게 묶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나뉘어져 있고요. 또 오른쪽에는 클러스터가 꽤 크기 때문에 다른 클러스터로 두 개의 클러스터로 이렇게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있는 클러스터 두 개가 세 개의 클러스터로 쪼개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난수 초기 값이 랜덤하기 때문에 랜덤하게 초기 센트로이드를 잘못 선택하면 잘못된 결과로 수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부분이 이제 뒤에 나오는 알고리즘들에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해 주는데요. 먼저 그 전에 K 평균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K 평균 이너쇼가 있는데요. 음, 어, 비지도 학습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겟 값이 없죠. 저희가 어, 불꽃 데이터셋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샘플 데이터로 사용하기 때문에 타깃 값이 있지만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사용을 해야 되고요. 지금 여기서 만든 메이크 블록 함수로 만든 이즈 데이터셋은 정말로 타깃이 없는 그런 샘플 데이터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샘플과 센트로이드 사이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데, 그래서 거리가 가깝고 조밀하게 모였으면 뭔가 좀 클러스터링이 잘 돼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이너셔고요. K민즈는 자동으로 이너셔 값을 계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너셔 언더스코어 속성에 이너셔 값이 저장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걸 계산하는 건 저희가 아까 위에서 본 트랜스폼 메소드에서 샘플과 센트로이드 간의 거리를 계산해 주는데요. 이 값을 저희가 그, 이 거리를 모두 다 합해서 제곱해서 합하면 이너셜 값을 저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값이 계산이 되고요. 네. 이 이너셜 값이 K-민즈 스코어 메소드에서 반환하는 값인데요. 사이키넌의 스코어 메소드는 항상 그 큰 값이 좋은 것으로 규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너셜은 작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 그 스코어 메소드에서 반환하는 값의 규칙에 위배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스코어 메소드가 음인수의 값으로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너셔의 음수 값을 반환을 하고요. 어, K-민즈 외에도 따로 이렇게 어떤 측정 지표가 작을수록 좋은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음수 값으로 바꿔서 원래 스코어 메소드가 행동하는 행동 방식이랑 동일하게 맞추어 줍니다. 네, 사이키넌만의 특징이고요. 음수 값으로 이너셜 값을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다중 초기화인데요. 그 위에서 저희가 설명드린 변동성 이슈를 해결하는 방법은 K-평균 알고리즘의 그 랜덤 초기화 방식을 여러 번 실행해서 어, 그나마 가장 좋은 이너셜 값을 갖는 것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단순한 방법이죠. 그래서 저희가 위에서 본 K-means 랜덤 이니트 1 모델이 있었고요. 2 모델이 있었는데요. 둘 다 이너셜 값을 확인해 보면 하나는 219, 하나는 236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었던 원래 K-means 제대로 된 잘 클러스터링이 된 K-means 객체의 이너셜 값인 211보다 큰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값은 뭔가 좀 좋은 모델이 아니다라고 저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사이키넌의 원래 알고리즘은 이제 n 이니트 매기 변수가 1이 아니고요. 여러 번 실행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값은 이제 10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 말의 뜻은 뭐냐면 10번 실행해서 그 중에 가장 이너지가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K-민즈의 원래 알고리즘입니다. 근데 위에서 저희가 예를 볼 때는 뭔가 좀 안 좋은 예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nit 이니트 매기 변수를 1로 지정해서 이렇게 쉘을 코드를 실행을 해서 예제를 보았습니다. 여기서 지금 10번 수렴해서 실행을 했고요. 10번 실행을 하면 그 중에 제일 좋은 모델을 만들기 때문에 물론 그 n 이니트를 크게 할수록 좀 더 잘못된 모델을 만들 가능성을 점점 줄이겠죠. 여러 번 시도를 하고 그 중에 가장 좋은 모델을 선택하기 때문에 이너시가 가장 작은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애니메이터를 크게 할수록 모델의 수행 속도는 더 느려질 것으로 제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K 평균 플러스인데요. 네. 저희가 그 위에서 그 K 평균 알고리즘의 이니트 방식에 저희가 사용했던 것이 랜덤이라고 저희가 줬는데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실행했습니다. 사실은 랜덤이 아니라 원래 기본 값은 이렇게 이니트의 K-민즈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K-평균 플러스 알고리즘은 그 맨 처음에 데이터셋에서 무작위로 센트로이드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이 센트로이드를 어떤 확률을 가진 다음 센트로이드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dxi가 샘플 x와 이미 선택된 센트로이드까지 거리거든요. 그래서 이 거리를 모두 다 제곱을 해서 더한 다음에 그다음에 현재 그 어떤 센트로이드가 선택될 그 센트로이드와 이 xi의 거리를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떤 확률 분포가 나오는데요. 이 확률 분포를 따르면은 선택한 센트로이드에서 가능한 멀리 떨어진 샘플을 센트로이드로 선택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그래서 약간 요 공식이 좀 어렵게 좀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좀 쉽게 생각을 하면 어떤 한 센트로이드를 하나 고르고 랜덤하게 그다음에 그 센트로이드랑 가능하면 멀리 떨어진 샘플을 센트로이드로 선택하도록 확률적으로 저희가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K-평균의 알고리즘은 이렇게 센트로이드가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깝게 랜덤하게 지정될 가능성이 좀 적죠. 그래서 좀 더 좋은 그 클러스터링을 만드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사이키넌의 K-민즈 클래스의 기본값이 바로 K-평균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저희가 이니트 매기면서 이렇게 좋은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센트로이드를 이렇게 임의로 저희가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미리 알고 있을 가능성이 없겠죠. 네, 그래서 뭐 지정은 할 수 있지만 예시를 위해서 이렇게 보여준 것뿐입니다. 네, 그 다음에 K-평균의 속도 계산 부분인데요. 미니 배치 그를 사용하는 알고리즘 중에 엘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 평균 알고리즘은 풀인데요. 근데 이 엘칸 방식은 희소행렬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밀집 배열일 경우에는 엘칸을 사용하고 희소행렬일 경우에는 풀로 사용하도록 자동으로 이 알고리즘 매개 변수가 오토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전달되는 훈련 데이터셋의 그 배열의 종류에 따라서 희소 배열인지 아니면 희소 행렬인지 아니면 밀집 행렬인지에 따라서 자동으로 두 알고리즘을 알아서 선택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두 알고리즘의 성능을 간단하게 평가해 보는 방법이고요. 네, 뭐 성능은 약간 좀 풀 방식이 조금 더 성능이 좀 더 높은 속도가 좀 더 느린 것을 저희가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니 배치를 지원하는 K 펭귄 미니 배치가 있고요. 얘는 데이터셋이 너무 커서 한 번에 메모리를 다 올릴 수 없을 경우에 미니 배치 K-민즈를 사용할 수 있고요. 사용하는 방법은 뭐 동일합니다. 미니 배치 K-민즈 클래스를 만들고 그다음에 저희가 클러스터 개수를 안타깝지만 미리 지정을 해야 되고 모델을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이너셜 값을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니 배치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이 훈련 데이터 X가 일단 메모리에 다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미니 배치 K-민즈 클래스에서 fit 할 때 partial fit 메소드를 내부적으로 다시 호출해서 조금씩 전체 데이터셋에서 일부를 가지고 모델을 훈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훈련 속도가 좀 빠르겠죠. 하지만 X 데이터를 훈련 데이터를 일단 파이썬에 인터프레이트에 다 올릴 수 없다면 저희가 이전에 PCA에서 했던 것처럼 메모리 맵 클래스를 사용해서 저희가 엠니스트 데이터를 부분적으로 이렇게 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엠니스트 데이터를 fetch openML에서 일단 가져온 다음에 그다음에 데이터를 훈련 세트랑 테스트 세트로 나누고요. 그다음에 numpy에 있는 맵 함수를 사용해서 훈련 데이터를 파일로 저장하고 그다음에 객체로 저희가 읽어드립니다. 그 다음에 미니 배치 K-민즈에서 훈련 메소드, fit 메소드를 호출할 때 저희가 X 데이터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numpy의 맵 객체를 지정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필요한 만큼 파일에서 조금씩 읽어서 미니 배치 K-민즈를 훈련할 수 있습니다. 아예 그냥 그 데이터가 너무 커서 이 방법조차도 할 수 없다면 뭐 배치를 조금씩 로드하는 함수를 좀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 배치를 numpy 랜덤 초이스 함수로 그러니까 랭스 길이만큼 배열을 만든 다음에 배치 사이즈만큼 그 랜덤하게 저희가 인덱스를 뽑아서 그 다음에 X데이터에서 불러서 반응하는 간단한 함수를 저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난수를 초기화하고요. K-민즈를 이렇게 훈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미니 배치 K-민즈 객체를 만든 다음에 로드 넥스트 배치 함수를 호출해서 xinit를 가져오고 그다음에 xinit를 partial fit 메소드에서 넣어서 미니 배치 k-means 알고리즘을 훈련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 계속 로드 넥스 배치 함수를 호출해서 계속 가져온 데이터를 가지고 partial fit 메소드를 계속 호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미니 배치 그 k-means의 이너셜 값이 여기서 지금 sum 이너셜은 원래 k-means 그 객체에 있는 속성은 아니고 그냥 이 기능을 위해서 그냥 여기 객체의 속성을 저희가 만든 거죠. sum 이너셜에 미니 배치 k-means 이너셜을 더한 다음에 이 더한 값이 저희가 그 최상의 k-means보다 작으면 미니 배치 K-민즈를 베스트 K-민즈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좋은 미니 배치 K-민즈를 유지하면서 계속 과정을 반복을 하는 부분을 지금 파이썬 코드로 호출했습니다. 이 과정은 뭐 저희가 여러 번 N인이트를 반복하면서 좋은 K-펭귄 객체를 찾는 K-민즈나 미니 배치 K-민즈 안에 있는 알고리즘은 굉장히 유사한 그 코드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K-민즈를 찾으면 뭐 비슷한 스코어 값을 저희가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K-민즈랑 미니 배치 K-민즈 속도를 측정해 보면 조금 더 속도가 빠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니 배치니까 당연히 데이터셋을 조금씩 이용해서 K-펭귄을 알고리즘을 훈련하기 때문에 빠른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저희가 K 값이 증가할 때 네, 클러스터 개수를 늘리면서 K 평균과 그다음에 미니 배치 K 평균 사이의 관계를 한번 그려볼 수 있는데요. 제가 ACL은 좀 시간이 걸리니까 수용하지 않고 결과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파란 게 미니 배치인데요. 미니 배치의 K 값이 클수록 지금 인원수 값이 이렇게 둘 다 줄어들고는 있지만 보통 이제 저희 클러스터 개수가 늘어나면 클러스터에 어, 속한 샘플들이 조밀하게 모여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너셜 값이 줄어드는데 음, 어, 일정 미니 배치가 아무래도 일반 K 민즈보다는 조금 더 이너셜 값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높은 차이가 좀 균일하게 유지되고 있어서 어, 그 상대적으로 낮은 이너셜 값이 낮아졌을 때 상대적으로 좀 미니 배치 K 평균의 이너셜가 더 상대적으로 좀 더 높다고 저희가 볼 수 있겠죠. 비례적으로 좀 더 나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훈련 시간은 훨씬 미니 배치가 빠르고요. 일반 K민즈는 상당히 높게 이렇게 속도가 올라가는 걸 볼 수 있고 여기 보면 그래프 사이즈를 0에서 지금 6초로 지금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프가 좀 잘렸고요. 좀 높이 그리면 아마 어, 위에까지 훈련 시간이 튀는 것을 저희가 그래프로 그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뭐 훈련하는 시스템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각각 다른 그래프가 그려질 것 같습니다. 네, K민즈와 일반 미니 배치 K민즈와 일반 K민즈의 사이의 차이점을 저희가 찾아봤고요. 그다음에 가장 어려운 문제인 클러스터의 개수를 찾는 문제입니다. 저희가 클러스터 개수를 어, 5보다 작거나 크게 만약에 지정하면 있는데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데요. 저희가 원하는 결과는 아니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저희가 2차원 데이터이니까 이렇게 시각화를 한 다음에 어, 적절한 클러스터 개수를 지정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데이터에서는 이렇게 시각화해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은 저희가 실전에서 쓰기는 좀 어렵고요. 이너셜을 보면 어, 왼쪽에 있는 건 653이고요. 왼쪽에 있는 거는 118입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개수를 늘리면 인원수가 일단 줄어들기 때문에 인원수만 보고는 좋은 클러스터 클러스터 개수를 잘 선택했는지 못했는지를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무조건 센트로이드를 많이 지정하면 어, 클러스터 이너셜 값이 낮아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엘보우 방법이라고 해서 음, 그 K가 줄어들수록 이너셜가 얼마만큼 줄어드는지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K를 저희가 1에서 10까지 늘려가면서 이너셜 값을 출력을 해서 그 이너셜을 그래프로 그리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어, 클러스터 개수를 1에서부터 10까지 늘려보고 이너셜 값을 그래프로 그리면 줄어드는데 K가 늘어날수록 이너셜 값이 줄어드는데 어느 변곡점에서 줄어드는 속도가 확 낮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4 부분이 K가 4일 경우에 클러스터가 음, 좋은 클러스터 개수 있구나라고 저희가 예측할 수 있고요. 어, 근데 저희가 지금 이 샘플 데이터는 저희가 5개의 클러스터로 제가 임의로 만든 건데요. 이 엘보 방법으로 측정했을 때는 4가 적절한 클러스터 개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완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그래도 좋은 지표로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클러스터 4로 해서 만약 저희가 K민즈를 훈련하면 이런 그래프가 클러스터링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에 있는 이 작은 두 개의 군집이 상당히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였고요. 이때 이너쇼가 가장 크게 낮아지고 그 다음부터 클러스터 개수를 늘렸을 때는 이너쇼에서 줄어드는 값이 비교적 작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실루엣 점수인데요. 실루엣 개수는
수식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가 같은 클러스터에 있는 다른 샘플과의 평균 거리이고요. 그 다음에 B는 어, 가장 가까운 클러스터, 지금 이 샘플과 가장 가까운 클러스터까지의 평균 거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실루엣 개수가 이제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의 값을 가지는데요. 1에 가까우면 이제 다른 클러스터랑 좀 떨어져서 자기 자신 클러스터 안에 잘 위치해 있다는 걸 나타내고요.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뭔가 잘못 클러스터링 된 거고 0에 가까우면은 클러스터 이제 주변 경계에 놓여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실루엣 스코어는 이제 사이키넌의 매트릭스 밑에 실루엣 스코어에 있고요. 얘로 K민즈 위에서 계산한 K민즈의 그 레이블 값과 훈련 데이터 X를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0.6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꽤 1에 가깝기 때문에 뭐 좋은 클러스터링 결과라고 저희가 예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실루엣 스코어를 점수로 이렇게 또 그래프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K 값을 1에서부터 10까지 늘려가면서 10개의 모델을 훈련했는데요. 네. 그 결과를 저희가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보면은 실루엣 스코어 점수가 클러스터가 4개로 지정했을 때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역시 K를 4로 했을 때 꽤 괜찮은, 혹은 5로 했을 때도 꽤 괜찮은 클러스터링 군집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실루엣 스코어도 완벽하진 않고요. 보통은 실루엣 스코어는 원형 클러스터에 잘 맞기 때문에 클러스터 모양이 원형이 아니면 잘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계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지표 말고 또 다른 지표들이 좀 있는데요.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머신러닝 책 개정판에 보시면 비지도 학습의 평가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가 나와 있고요. 하지만 평가 방법들이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클러스터링 결과를 평가하는 방법은 없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뒤에 좀 더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실루엣 다이그램인데, 실루엣 다이그램은 이 실루엣 점수를 각 샘플별로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0, 1, 2 이렇게 3개의 클러스터로 나눴을 때, 4개의 클러스터로 나눴을 때 각각 샘플에마다 0의 클러스터 0에 속한 샘플들의 실루엣 스코어를 그리고요. 그다음에 클러스터 1에 인덱스 1에 속한 샘플들의 실루엣 스코어를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렸을 때 실루엣 다이그램의 이 다이그램들이 크기가 비교적 크고 크기가 균일하고 그다음에 실루엣 점수도 비교적 비슷한 이런 군집이 잘 군집됐다라고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프가 이쪽 클러스가 너무 크죠. 그리고 이쪽은 실루엣 스코어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실루엣 스코어도 비교적 거의 균일하고 크기도 두께도 다이어그램의 두께도 거의 균일한 이런 클러스터링이 클러스터가 잘 됐다라고 저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네, K평균의 한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만약에 K평균을 샘플을 뭐 이런 샘플을 저희가 만약에 만들면 그래서 두 개의 그, 군집은 길게 늘어져 있고요. 대각선 방향으로. 그러면 하나의 클러스터는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K민즈를 두 개를 훈련할 텐데요. 하나는 센트로이드 중심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센트로이드 저희가 만들었으니까 그것을 이니트 매개 변수에 지정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정을 하지 않고 객체를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를 저희가 그려보면은 지정을 한 거는 왼쪽에 이렇게 그래프가 비교적 클러스팅이 잘 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정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엉터리로 클러스터링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K민즈는 약간 그 원형 클러스터의 형태를 찾으려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왜냐면 샘플 간의 거리이기 때문에
비교적 구 형태, 다차원 공간일 경우에 초구 형태의 클러스터링을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는 클러스터는 잘 구분하지 못하고요. 특히 왼쪽 같은 경우에는 중심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나 지금 이런 부분은 제대로 잘 클러스터링을 잘 못한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셋일 경우에 이제 특성의 스케일을 맞춰서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서 스케일을 좀 맞추면 구 형태의 데이터셋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비교적 K-민즈가 조금 더 잘 맞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군집을 사용한 이미지 분할인데요. K-민즈를 사용해서 저희가 그 이미지를 분할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 음, 여기 지금 네, 제가 위치를 잘못 찾는데, 예, K민즈가 있고요. 여기 fit 데이터에 X 데이터를 줬는데요. 여기 X 데이터가 지금 이미지 데이터 셋이거든요. 근데 이미지 데이터를 저희가 원래 그 가로 세로가 있는 2차원 평면이죠. 이미지는. 그리고 이제 컬러 채널이 뎁스가 3개가 있는데요. 이 컬러 채널은 유지하고 앞에 폭과 너비 차원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특성이 3개인 그 각 픽셀을 샘플로 보고 그다음에 그 각 픽셀의 특성이 3개인 데이터셋 X를 저희가 만든 거고요. 그래서 그 533 곱하기 800개의 샘플이 있는 거고요. 특성은 3개만 있는 그런 X 데이터를 만들어서 각 픽셀끼리 비슷한 것들을 이제 클러스팅으로 묶는 거죠. 그렇게 해서 K-민즈 알고리즘을 훈련을 해서 이미지 분할한 것을 보면은 원래 원본 이미지는 이거고요. 그러면 저희가 그 클러스터 겟을 10개를 놨을 때는 이렇게 각 픽셀들을 나누고요. 8개로 지정했을 때, 6개로 지정했을 때, 4개로 지정했을 때, 2개로 지정했을 때의 픽셀을 군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분할할 때, 이미지 분할에서도 K-민즈를 사용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을 예제를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군집을 사용해서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군집을 사용한 전처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군집을 사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랜스폼 메소드를 사용하면 그 특성을 저희가 나눌 수 있는 그 음, 센트로이드까지 거리로 특성을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차원을 축소한 것처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 로드 디지트 함수인데 이거는 이제 엠리스트 데이터셋은 아니고 사이클에서 제공하는 좀 더 작은 8x8 크기의 숫자, 손글씨 숫자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얘를 나눠서 로지스틱 회기로 훈련을 하면 약 한 97%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를 이제 저희가 K-민즈로 먼저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을 파이프라인의 트랜스폼 메소드가 자동으로 호출되겠죠. 그래서 지금 50개의 클러스터로 나누었으니까 50개의 센트로이드까지의 거리가 트랜스폼 메소드에서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데이터셋은 8x8이기 때문에 64개의 특성이 있는 이미지인데요. 픽셀인데요. 이걸 이제 50개로 줄인 거죠.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면 성능이 좀 더 높아진 것을 볼 수 있고요. 어, 성능이 약간 28% 정도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지금 K-민즈가 좀 업데이트됐기 때문에 최신 사이키론 버전에서는 이 값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K-민즈의 트랜스폼 메소드에서 반환되는 센트로이드까지 거리를 특성으로 사용해서 후속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이제 저희가 50으로 지정했지만은 제일 좋은 K의 개수를 찾기 위해서 아까 앞에서 한 신뢰 점수나 혹은 엘보우 방법을 사용해서 K 값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후속 모델인 로지스틱 모델의 성능이 가장 높게 나오는 K 값을 찾기 위해서 그리드 서치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그리드 서치를 수행해서
여기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하면 최적의 K민즈의 클러스터 개수는 베스트 파라미터는 57개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어떤 군집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할 때는 가장 좋은 클러스터링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평가하려면 후속 시스템, 후속 알고리즘들의 성능을 평가해서 대부분 이제 지도학습이겠죠. 이 지도학습의 성능을 보고 가장 좋은 지도학습의 성능이 나오는 클러스터링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또 클러스터링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후속 모델이 없이 그냥 클러스터링만 보면은 그 엘보 방법이나 아니면 신뢰 점수나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평가할 수 없다. 것이 군집의 어려운 점이고요.